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암지식정보센터 황세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폐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그래서 진단받으면 장기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서운 암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오늘은 그 어렵고 난치성 폐암까지 어렵고 어려운 폐암 중에서도 또 난치성 폐암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최고의 수술법 그리고 중입자 치료까지 찾아내는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장님 그리고 흉부외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폐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우리 센터장님. 저희 김혜련 교수님은 폐암 센터장님이시잖아요. 뭐 간단히 센터 자랑도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김혜련입니다. 저희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는 난치성 폐암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 그리고 최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잘 협력해서 저희 환자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폐암센터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영 교수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안병원 흉부외과 이창영입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흉부외과에서도 환자 맞춤형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분 교수님이 나오셨듯이 환자분들은 폐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어떤 과부터 가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의 진료과도 세분화돼 있어서 일단 내가 어느 과 가서 어느 교수님 만나야 되나 이런 때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환자 맞춤형 다학제 치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연세안병원에서 있는 최선의 또 최고의 치료를 찾는 과정인 다학제 진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연세안병원 3층 다학제 진료센터입니다. 지금 폐암 환자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폐암 센터장님이신 김혜련 교수님 모시고 다학제 연구 및 폐암 환자 진료 형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학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저희 폐암 센터에 계신 각 전문가 교수님들을 다 모셔서 우리 치료가 어려운 환자분들의 치료를 같이 고민하고 또 환자분들하고 환자분들 보호자분께 치료 옵션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다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가 다학제를 진행하고 있고 각 교수님들 소개 먼저 드리고 저희가 다학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폐암과 식도암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양내과 홍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폐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환자의 영상소견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내과 전문의 김은영입니다. 폐암 환자 진료하고 있고 폐암이 의심돼서 검사가 필요한 분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홍태희이고요. 저는 주로 폐암 환자 수술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치료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계신 우리 폐암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먼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 치료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제가 상정을 했고요.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약 5년 전에 식도암으로 수술을 하고 이제 별일 없이 잘 지내시다가 그다음에 한 3년 전에는 오른쪽에 이제 폐암이 발생해서 당시 이제 수술을 하셨고 그 폐암은 사실 1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제가 볼 때 4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상정한 케이스입니다. 네, 영상 소견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2024년 1월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2024년 6월, 그다음에 오른쪽이 2024년 12월, 그다음 맨 오른쪽이 가장 최근에
2015년 1월에 찍었던 펫CT 사진입니다. 최근에 찍은 펫CT 보시면은 기관지 오른쪽에 림프절이 커져 있고 굉장히 강하게 밝게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그 외에도 폐 왼쪽에 폐 결절이 강하게 밝게 보이는 소견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병변이어서 모두 기존 종양에 의한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식도암과 폐암 둘 다 알았기 때문에 어디서 전이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오른쪽 그 종격동에서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악성 소견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또 환자의 이런 치료 과거력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시간상 봤을 때, 그리고 위치상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식도암보다는 폐암의 재발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존 폐암은 오른쪽이었는데 이제 왼쪽까지 전이가 된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4기의 환자에 합당한 걸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들 의견이 어떠실지요? 저도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했을 때 물론 두 가지 암이 같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4기로 판단을 하고 뭐 폐암 4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자 항암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항암 치료만 해서는 이제 그 약간 뭐 반응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종격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종격동의 방사선 치료가 이제 어렵지 않다면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종격동에 커다랗게 보이는 림프절이 이제 항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거나 한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했을 때 이제 암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추후 이제, 새로 발생한 이제 폐 쪽의 병변도 같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반응 평가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보니까 TBLB 입수가 가능하기는 한데 뭐 너무 암같이 생겨서 바로 수술하신다고 하시면은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TBLB 라디알 입수 시도 진단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수술은 가능하고 이게 에올티 아치랑 플레인이 붙어 있어가지고 세 플레인이 아슬아슬해서 아론 리섹션 가능성을 환자한테 설명하고 업프런트 수술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세시타 이미지에서 쟀을 때 43mm 정도 솔리디우스가 나와서 T2B로 본다면 스테이지 2A라서 네오주번트하고 아론 리섹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가능성. 그럼 네오를 하려면은 바이옵시를 꼭 해야 바이옵시를 되니까.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네오를 하실 거면 바이옵시를 하고 아니면 바로 수술하면 아론 리섹션 가능성 환자한테 고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의 다학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매주 2번씩 교수님들께서 점심시간에 이제 환자분들을 같이 보시고 이제 전문가적 의견을 주시고 치료 가이드를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일일이 각 과를 다니지 않고 전문가 교수님들이 한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환자분은 한 번 오셔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치료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폐암 환자를 위한 여러 교수님들의 다학제 진료 과정 잘 보셨습니까?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환자의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시죠. 근데 이제 사실 폐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절제를 하고 진행되는지, 특히 이제 오늘 모신 이창용 교수님 어렵다는 세그멘트 절제술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어떻습니까?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그 수술을 결정하려면 어쨌든 치료 방침을 결정하려면 임상적 병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이제 CT나 펫CT 검사, 조직 검사,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임상적 1기, 2기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수술적 절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임상적 1기라고 하면 1기, 2기라고 하면 한쪽 흉곽에 국한된 병기를 1기,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2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접근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개용술 대신에 대부분 흉곽 내시경이라고 해서 복강경과 유사한 흉곽경 수술을 거의 90% 이상 시행을 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전의 개용술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은 이제 절제 범위에 따라서 사실 좀 다양하게 지금 그림과 같이 좀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기존의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이 대부분 이 세 번째 보이는 이 폐엽 절제술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조기 진단을 위해서 환자들이 흉부 CT를 많이 찍으면서 작은 폐 결절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가뉴리우면 결절 같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 조그마한 폐암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쐐기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역 절제술 같은 이런 수술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역 절제술은 실질적으로 구역의 아나토미, 즉 해부학이 폐엽의 아나토미 해부학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수술 기법이 좀 난이도가 좀 더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그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직접 이창현 교수님 수술하시는 수술실로 가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5층 수술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폐암 수술을 집도하실 연세안병원 폐암센터 이창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어떤 환자 수술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47세 여자 환자인데요. 환자는 5년 전쯤에 이제 갑상선암을 수술받고 그리고 나서 추적 관찰을 하던 도중에 흉부 X선이랑 흉부 CT상에서 오른쪽 폐 상엽에 이제 2.5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를 수술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갑상선에서 전이된 것은 아니고 폐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생긴 원발성 폐암 의심하에 오늘 우상엽 절제술 예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2cm가 넘는 종양에서는 통상적으로 폐엽 절제술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폐는 오른쪽은 상중하엽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상하엽으로 나눠져 있어서 통상적으로 5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고 종양이 있는 엽을 절제하면서 주변의 임파선을 같이 박리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술들을 다 개흉이라고 해서 한 20에서 30cm 정도 열어서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복강경과 유사한 흉강경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엔 정말 폐암 수술하면 여기 막 상처가 이만했잖아요. 흉강경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흉강경은 사실 뭐 복강경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같은 내시경을 가슴에 있는 공간 흉강에 집어넣는다는 뜻에서 흉강경 수술이라고 하고 있고, 개용술에 비해서 이제 그 흉터가 작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최근에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은 구멍인데도 빨리 네, 진행해요? 오히려 네. 상처가 작으니까 열고 닫는데 시간이 적고 기구가 많이 좋아져서 수술 시간이 많이 짧아져서 환자분들의 통증이 적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혹은 이제 이전에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좀 더 빨리 받으실 수 있고 반응도 좋고. 네, 흉강경 수술로 폐암 절제술 하신다니까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7세 여성 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인가요? 환자는 비흡연자였습니다. 비흡연자. 예, 비흡연 여성이시네요. 네. 최근에 이제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 비흡연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비흡연자의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본원의 데이터를 따르면 한 45에서 많게는 50%까지 비흡연 환자 그리고 여성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어서 최근에 비흡연 여성 환자 폐암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흡연 여성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막 폐암 수술 집도하고 나오신 이창용 교수님 다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수술은 잘 진행이 됐나요? 네, 예정했던 대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흉곽경 수술에 우상엽 절제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종벽동 임파선 박리술을 통해서 완전 절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그 참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잘 완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환자 수술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술 전에 이제 검사에서 이제 임상병기라고 하는데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제 임상병기는 환자는 1기 A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기 A 환자들은 수술 후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할 때 저희가 10에서 15% 정도의 환자에서는 주변에 있는 종격동 임파선에 현미경적 미세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수술 후 검사에서 현미경적 미세전이가 확인이 되면 2기나 3기로 이제 병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2기나 3기로 판명이 된다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자는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진단 받은 다음에 추후에 어떤 그 치료를 할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녕 교수님께서 폐암 환자를 그 암 수술 제거하고 나오셨는데 폐암 제거술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폐암 수술할 때는 이제 크게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접근을 한다는 건 폐를 들어가려면 가슴을 완전히 여는 그걸 개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개흉 대신에 흉곽경으로 해서 복강경처럼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폐를 얼마만큼 잘라야 되는지, 종양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잘라야 되는지 범위에 따라서 수술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굉장히 종양이 크기가 작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그맣게 잘라야 되는 걸 이제 쐐기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특히 2cm가 넘는 비교적 큰 종양에서는 폐 종양 혹은 폐암이 속해 있는 그 옆을 잘라주는 폐옆 절제술을 통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2cm 이하의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쐐기 절제술과 폐옆 절제술의 중간 단계인 구역 절제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창용 교수님께서 직접 그 환자 사진 보시면서 또 그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어떤 환자들이 최근에 이제 폐암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도움을 얻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세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빨갛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작은 혹이 있습니다. 1cm가 채 안 되는 혹이었었는데 환자의 과거력을 보면 2019년도에 좌측 유방암 수술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왼쪽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로 수술을 다시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우상엽에 1cm 이하의 결절이 발견됐다가 조금씩 자라는 그런 소견으로 이제 오셨던 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제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유방암이나 다른 암종과 같이 이제 폐에 전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인한 전이성 폐암 가능성을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1cm 이하의 특히 우상엽 3번 구역이 되는데 보통 3번 구역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진단법인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진단 수술 이외에 다른 진단으로는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이성 폐암이라 하더라도 게다가 단독으로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겸 치료 겸 해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깊게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엽을 다 잘라주는 수술을 했던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라든지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수술 전 리허설이라든지 혹은 수술 시에 시행할 수 있는 형광 근적외선 촬영 같은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구역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구역절제술이 사실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일반 폐엽절제술에 비해서 굉장히
해부학적 변이가 많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따라서도 해부학적 변이가 좀 다르게 취급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다 아는 것은 경험 있는 외과 의사로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혹은 수술 전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3D로 처음에 재현을 하게 되고 3D로 재현을 하게 되면 재현을 했던 혈관들이나 폐동맥, 폐정맥 그리고 폐기관지들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맞다고 생각하면 다음으로 수술 전 이렇게 우상엽에서 어떤 구역을 절제했을 때 충분하게 종양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종양을 절제할 때 구역 절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변연부라고 하는 마진이 너무 가깝게 되면 종양에서 마진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수술 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측정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수술 전에 리허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수술 전에 이렇게 3번 구역 절제술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양이 3번 구역을 통해서 잘 절제가 되고 경계가 일정 부분 충분하게 보통은 1cm 혹은 2cm를 종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수술 전 리허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적 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구역 절제술을 할 때 어떤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술 전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전 리허설을 했던 것들을 수술 전에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이제 이 환자의 해부학적 변이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수술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를 리허설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이제 우상엽과 우중엽에 있는 아까 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피셔를 자르게 되고 혈관을 자르고 기관지를 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변연부를 자른다라는 이런 이제 순서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수술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조금 녹화 편집을 한 겁니다. 오른쪽 상엽 그리고 오른쪽 중엽, 오른쪽 하엽으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제 수술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3번 구역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 옆과는 다르게 구역은 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3번 구역입니다라고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 리허설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혈관을 자른 다음에 3번 구역을 절제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혈관들을 잘라주는 작업들을 하고요. 혈관 중에서 일부를 결찰하고 혈관들 사이사이에 있는 임파선을 잘라주게 되고요. 3번 구역으로 가는 기관지를 이제 인공봉합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이 기관지를 자동봉합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동봉합기를 이용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번 구역의 경계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 2, 3번 구역의 경계를 볼 수 있냐 하면 최근에 이제 혈관들을 결찰을 하고 나면 3번 구역으로 가는 혈류량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맥을 통해서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형광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되고 그 형광 물질이 투여되는 그룹과 투여가 되지 않는 그룹. 이 영상에서 보시면 요게 3번 구역이고 요게 2번 구역의 경계가 되는데요. 이게 이 인도사이아닌 그린을 정맥으로 주사를 한 다음에 그 경계를 니어 인프라레드 카메라라고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색깔을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 데를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기 소작기로 마킹을 한 다음에 경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제 그 경계가 확인됐다고 생각되면 그 경계를 역시 자동 봉합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수술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혈관들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오른쪽 상엽들도 이렇게 나머지 1번, 2번 구역들도 잘 보존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3번 구역을 일종의 의료용 백에다가 담아서 환자 몸에서 꺼내는 것까지가 이제 통상적인 3번 구역 절제술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에서 전이성 폐암이 나와서 전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유방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항암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년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폐암 환자 수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 근데 모든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세한병원 그런 어려운 환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입된 장비인데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동반 질환이 많거나 혹은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는 일반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그 종양으로 가는 그 입구에 있는 정상적인 폐 조직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연세안병원에 도입된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 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종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에 있는 정상적인 폐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시키고 종양만을 타겟으로 그리고 그 주변의 일부분만을 타겟으로 해서 종양을 죽이는 중입자 치료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폐암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연세안병원에서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기존에 수술을 받았거나 여러 조건들 하에서 환자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중입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옵션, 중입자 치료. 수술이 어렵다고 그런 혹시 또 다른 병원에서라도 말씀 들은 환자분은 한번 연세안병원에 와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 수술 관련 설명과 그 직접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장모님 폐암 수술 받으시고 기침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특히 이제 폐엽 절제술과 이렇게 임파선 박리술을 받고 나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통 수술 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가래가 없는 보통 마른 기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마른 기침이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관지나 늑막 자체에 그 과민 반응이 생겨서 마른 기침이 생긴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2개월, 좀 길면 6개월까지 기침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큰 무리와 기침 없는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섬성옥수님께서 그 간유리 음영에 의한 일기 초기 절제 하셨는데 아마 7년이 되신 것 같아요. 안심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그 간유리명 일기인 경우에는 워낙에 예후가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나 7년이 경과되셨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간유리명 결절 형태의 폐암이 있었던 분들은 혹시라도 다른 그 폐에 다른 간유리면 결절 형태의 폐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흉부 CT로 추적 관찰을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보여주신 게 흉곽적인데 네. 전진애님께서는 로봇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로봇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로봇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로봇 수술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일반적인 흉곽경 수술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창년 교수님과 몇 가지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환자 그 수술 장면에서 이렇게 폐가 거뭇거뭇한 건 다 흡연자 맞나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폐에 이제 탄소 물질들이 침착되면서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 안스라코틱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그멘테이션이 많이 생기게 되고 꼭 비흡연 환자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라든지 공해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게 폐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흡연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흡연 안 하는 여성 폐암 환자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폐암 환자의 비율이
약 35%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올라왔고요. 특히 2022년 여성 암 발생률을 보면 4위를 할 정도로 폐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23년 암종별 사망 지수를 보게 되면 폐암이 여성 환자에 있어서도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최근에 여성 폐암 환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폐암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제일 흔한 이제 인자는 흡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들의 흡연과 관련된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는 비흡연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사실 흡연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좀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접 흡연이라든지 라돈에 노출된다든지 혹은 직업력으로서 성면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조리 환경과 관련된 직업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가족력도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혹시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폐암 검진을 위해서 흉부 CT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폐암 고위험군은 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폐암 스크리닝을 위해서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한계는 흉부 엑스선 자체가 폐 종양을 한 15에서 20% 정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간이류면 결절 형태의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흉부 엑스선으로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선량 흉부 CT라는 것이 폐암 스크리닝, 폐암 건강 검진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2017년 이후부터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흉부 CT를 찍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선량에 대해서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통상적인 이런 CT에 비해서 이 저선량 흉부 CT는 피폭량이 한 10에서 20%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 조사량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서 염려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위험 수준의 방사선 피폭량이라는 건 이 정도 해야 위험한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낮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뭐 10분의 1 이러니까 고위험군은 별로 걱정 안 하시고 PET, 저선량 네. PET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그 김혜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술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항암 치료하시죠?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전보다는 항암 치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세포 독성 항암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폐암의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진단되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진단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검사를 통해서 표적을 발굴을 하고 표적이 나오면 반드시 표적 항암제, 그리고 표적이 없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100점 만점의 치료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약 임상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신약 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분들한테 새로운 무기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약이 일단은 들으면 가장 운이 좋은 거라고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할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연세한병원에서 치료 어려운, 그리고 그동안 치료약이 없었던 폐암 환자들을 위해서 신약 개발도 좀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저희 센터의 장점이 폐암 환자들한테 신약 치료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금 설명 듣고 이제
김혜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그 설명 듣고 나서는 이제 또 실제로 김혜련 교수님 외래 진료실 가서 좀 보는 시간 준비해 뒀습니다. 예, 설명하시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글로벌 의사들이 같이 보고 있는 이제 치료 원칙인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 진단이 되면은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은 표적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표적이 없으면은 이렇게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는 이런 이제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약들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약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알로 나와서 링겔로 소위 얘기하는 정맥 주사로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신약 임상을 왜 우리가 이제 하는지에 대한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 환자분이 실제로 저희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시고 2013년도에 이제 평평상피세포와 폐암인데 진행성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하시고 당시에 또 다른 또 신약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2014년도에 또다시 이제 암이 커져서 저희가 지금은 이미 이게 표준 치료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표준 치료가 아니고 저희가 키트루다를 임상시험으로 처음 하는 시기에 임상에 등록됐던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이 임상 치료를 참여하셨고 보시면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 아래쪽에 이 레프트 어퍼 쪽에 좌상엽 쪽에 있었던 게 치료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면역항암제의 장점이 오랫동안 또 치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좋은 예죠. 모든 환자가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신약이 될 만한 약제를 임상 연구로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허가되기 전에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무기가 되고 또 환자 입장에서 좋은 치료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암병원에서는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진행성 폐암에서 1차 치료로 표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실패했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역 항암제 혹은 항체 접합 약물체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임상 시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표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표적 항암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1가지 정도의 이미 허가가 된 표적 약제가 있지만 아직도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표적 약제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왜 필요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기존 표준 치료제의 한계점입니다. 특히나 전이성, 재발성 폐암에서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새로운 치료 약제 도입이 필요하고 표준 면역 항암제 사용 후에 내성 발생 후에 표준 치료가 한계가 있고 표적 약제도 반드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임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 표준 약제도 과거의 표준 약제와의 임상 시험을 통한 비교를 통해서 현재 허가가 되고 사용을 하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 환자분께서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신약 치료, 임상 치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환자분들 보시면서 폐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저희가 백혈구가 떨어져가지고 한 1, 2주 정도 조금 이제 좀 쉬시고 오셨는데 다행히 오늘 수치나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이 되셨어요. 폐암 진단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4년, 맞아요. 네, 4년 됐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치료한 약제가 한 1년 동안은 면역 항암제도 했고, 항암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셨는데, 1년 딱 지나니까 또 내성이 그때 막 왔죠.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22년도 8월에 예, 내성이 와서, 그때 저희가 이제 막 고민을 했죠. 그죠? 이제 무슨 약을 그 다음에 쓸 건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헐투라는, 그죠? 헐투라는 표적이 발현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또 마침 저희가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헐투 억제제, TDXD라는 약을 쭉 사용을 했는데,
사실 약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벌써 우리가 쓰신 지가 또 3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진하고 조금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유주님 사진인데요. 처음 우리가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이제 가장 반응이 좋았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거, 요렇게 이제 저희가 나눠가지고 쭉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게 심장 사이에 보였던 거, 요것도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혈관도 많이 누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폐 사이사이 막에 또 그물처럼 이렇게 전이가 쭉 있었는데, 다행히 치료하고 나서 이게 한 거의 1년, 2년 정도 됐을 때 사진 보면 많이 쪼그라들었죠.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이 그물처럼 생긴 것도 많이 없어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쭉 유지하시는 게 제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제가 투정 약제 쓰면서 느끼는 바는 또 내성이 항상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성 생기면 무슨 치료를 할까 고민도 하고 해야죠. 그럼 제가 걱정할 테니까 환자분은 열심히 또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오세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올라가서 이제 저기 임상주사실 가서 주사 맞으시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가면. 그래요. 제가 3주 전에 뵀었죠? 그죠? 3주 전에 뵀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저희가 이제 주사를 맞으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면역항암제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네.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저희가 이게 일반 항암제가 아니고 또 신약으로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종류를 좀 2가지 종류를 같이 또 병합해서 쓰는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죠. 네. 오늘 혈액 검사하시고 뭐 화학 검사하시고 이러는 것들 다 결과 괜찮으시고요. 홍팟이 조금 약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그래서 뭐 아주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물 많이 드시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CT를 볼게요. 이번에 CT를 찍으셨네요. 다행히도 지금 사실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요번에 찍으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요번에 찍으신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번에 찍으신 거고 이게 처음 진단받았을 때 9월 달에 찍으신 건데요. 9월 달에 힘들었던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 물이 막 꽉 차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뛰기가 부담이 됐었던. 그래서 심장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고 여기 폐에도 물이 차 있고 그리고 여기도 혹이 이렇게 이제 큰 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 면역항암제 저희가 신약으로 치료하고 이게 지금 요번 사진이에요. 그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물론 흔적들은 조금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잴 수 있는 암덩어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고 물도 거의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분처럼 또 면역항암제 잘 듣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면역항암제는 또 내성 안 생기고 오래오래 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약 임상 치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반응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또 환자분이 또 잘 치료받고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말기암 진행 받으실 때 그때는 참 상당히 진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감제였고 그 임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 건강 상태를 그 치료 그 검사 결과 치료약이 마땅한 게 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우리 교수님하고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런 좋은 결과가 없을 텐데 이제 지금은 치료하고 이제 참 잘 돼가지고 지금 올해 계획이 올 5월달에 이제 미국에 이제 싱가포르 여행 가려고 5월달에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나와 같은 그런 하느님들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행도 잘 갔다 오시고 예, 예. 또 직장도 빨리 구해서 또 열심히 또 일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올라가셔서 주사 잘 맞으세요. 네. 네, 지금 이곳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시험센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요. 실제로 폐암센터장 김혜령 교수님 모시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는 정말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임상 시험들, 신약 임상 치료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이제 폐암 환자분들은 표준 치료 이외에는 또 저희가 치료 무기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1차부터 저희가 임상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는 다양한 신약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올리고 삶의 질을 올리는 여러 가지 이런 신약 임상들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사실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중요한 퍼실리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임상 시험에는, 임상 연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분의 안전, 정확한 투약, 그리고 정확한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센터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이 이러한 환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게 기존의 치료로는 사실 잘 희망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존에 약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100점 만점짜리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약들의 어떤 부족한 면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신약 치료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난치성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폐암 치료 수술하는 것, 또 항암 치료까지 잘 봤는데요. 불치불기님, 무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예, 이 무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병합해서 쓰거든요. 막강한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암과 수술 함께 병행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저희 폐암센터에서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서 수술 가능하신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같이 이제 저희 흉부외과 이창현 교수님 팀하고 그리고 저희 종양내과 팀하고 같이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예를 들어서 드리면 현재 이제 수술할 수 있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분들은 수술하시고 표적 약제를 항암하고 표적 약제를 3년간 유지하는 게 현재의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술하기 전에 표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저하고 제가 항암 치료하고 저희 이창윤 교수님께서 수술해 주신 환자분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50세 환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흡연 남성 폐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보면은 저희가 기수가 2기 정도가 되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폐의 우상엽에 이렇게 이제 한 2cm, 한 3cm 정도 되는, 한 3cm 정도 되는 이제 암덩어리가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표적 항암제하고 EGFR 표적 항암제하고 항암 치료를 병합으로 저희가 한 3사이클 정도를 사용한 다음에 수술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수술 소견을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암에서
살아있는 암덩어리는 한 5%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95%는 병리학적으로 이제 거의 관해 상태로 많이 줄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술 전의 영상이 이렇게 사이즈가 컸는데, 항암 치료, 표적 치료 하고 나서는 거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재발률을 줄이고 생존을 늘릴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치료가 표적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께서.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표적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4기나 3기 후반 환자에서 주로 쓰던 면역 항암제들이 효과가 있으면서 2기나 3기 초반의 환자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수술 전 표적 치료제라든지 혹은 면역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또한 일부 4기 환자들 중에서 소수전이라고 해서 전이 개수가 적으면서 표적 치료제의 반응이 좋았던 환자들의 원발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들도 많아져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무기가 많아지면서 원발 부위를 치료하는 수술에 대한 옵션들도 이전에 비해서 1기, 2기뿐만이 아니라 반응이 좋은 3기, 4기 환자들의 일부 환자들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항암과 수술, 그 각각도 굉장히 첨단인데 거기에 또 두 개를 콜라보해서 협진을 하시니까 진짜 항암 치료와 그 폐암 수술 두 개를 하시면서 폐암 환자들 희망은 아주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폐 건강도 좋고 폐암 예방이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어떤 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센터장님? 네. 일단은 금연을 하셔야죠. 금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가 진단이 돼서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고 처음 아마 진단받았을 때 진짜 뒤통수를 확 맞은 듯하게 멍하고 이런 느낌이 다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폐암센터의 모든 저희 폐암 교수님들께서 정말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또 같이 또 저희가 환자분들,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이 같이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치료받고 건강하실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님 감당한 말씀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연세안병원 흉부외과 이창윤 교수님 그리고 종양내과 김혜령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